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ES센터의 이준희 그룹장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또 ESG라는 굉장한 열풍이 분지 이제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기업들이나 또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도 ESG가 도대체 뭐고 또 ESG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화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ESG를 이해하고 또 ESG를 경영에 내재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탄소라는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SG라고 이해를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ESG에 대한 트렌드와 규제와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변화하는 거에서 기업 경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제조 기반의 탄소 배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탄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 경영에서 ESG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3년 동안 국내에서 탄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탄소를 중립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또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러면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움직이고 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할 것인지 앞서가고 있는 선진 기업들의 사례라든가 또 유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ESG 경영이라는 것 안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에 대한 중립을 기업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그 안에서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듣고 나시면 탄소 중립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큰 투자와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탄소 중립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기업 수로 했을 때 99.9%가 중소기업들이고 또 80% 이상의 탄소는 제조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탄소에 대한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변화라든가 공급망의 변화가 없이는 그리고 기술과 투자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고 또 이러한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밸류체인 안에 있는 많은 협력사들과 또 기업들이 만들어 가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 국내 탄소 중립 관련된 미디어 이슈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미디어 소식들이 있는데 보시면 크게 한 5가지입니다. 일단
일단 탄소에 대해서 많은 기술 투자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굴,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는 탄소 중립과 기후 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민간 합동 145조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또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후 테크가 그리고 탄소 중립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다라는 정책적 선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 밑에 산업이 있고 또 산업 밑에는 또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목표 밑에 산업이 있고 산업 밑에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부터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은 투자자가 요구를 하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고객사라든가 공급망 차원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상이라든가 또 산업의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탄소를 전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또한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가장 우선순위 있는 과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기업은 약속을 하게 되겠죠. 탄소 중립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들고 기업의 경영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바뀔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이 뒤에 이제 보시면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마일스톤들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35년, 2050년 이런 안에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을 하지 않고 좀 버티려고 하더라도 동종업계라든가 규제에서 그 기준들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컴플라이언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시장의 이니셔티브와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기업도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탄소라는 목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니셔티브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식을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아리백을 선언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자원 선순환이라든가 데이터의 밸류체인 공급망 안에서의 탄소 관리 스콥 3까지 우리가 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탄소를 줄여가는 기술이라든가 투자,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후 테크의 스타트업과 손을 잡거나 많은 협력사들과 손을 잡는 부분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SK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이 블루수소 플랜트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든가, 포스코에서도 수소원원 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에너지나 기술을 전환하면서 투자라든가 신시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탄소 중립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자원 선순환.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가 A부터 Z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료를 조달하고 또 폐기를 하거나 그 뒷단에 있는 산업 구조에서 이것들이 하나의 선형이 아니라 선순환을 그리면서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큰 메커니즘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게 자원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탄소 관리라든가 경영 활동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ESG 경영 열풍을 엄청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나, 국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라고 살펴보시면 여기 있었던 제가 설명드린 5개 정도로 트렌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시면 대부분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정부가 발표를 하거나 또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고민들이 이제 조금씩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ESG 경영이라고 하면 잠깐 ESG 경영을 짚고 넘어갈게요. ESG 경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ESG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가 우리의 리스크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을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많은 규제라든가 ESG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 사항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이 우리한테 컴플라이언스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몇 년 안에 되는지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고도화라는 부분이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요. 그 세 번째 요즘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시 부분입니다. 한국도 2025년, 2030년부터 이제 공시 의무화가 이제 체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텐데요. 여기서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량적인 지표라든가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규제화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과 투자, 리스크 관리랑 함께 공시와 보고서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사회 구조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팀의 R&R 그리고 협의회 또 큰 거버넌스로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거버넌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ESG 경영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쓰고 있는 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중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경영 전략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투자자 그리고 기업의 정부 또는 우리의 공급망에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입장에서는 외부의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외부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부분이 1번인데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실 오늘 이데일리와 경기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미래 가치와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우리 기업이 서바이벌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와 기술 그리고 요구받고 있는 거에 대한 약속의 지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탄소 중립의 가장 큰 이유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지금 쓰고 있는 탄소를 바꿔나가는 과정일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와서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쓰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에너지의 원천을 좀 바꿔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축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개선이 가장 큰 숙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개선인데 어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A라는 공장이 크지 않은데 A라는 공장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나 공정 개선을 하려고 다시 내부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공장에 양산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규모보다 그 투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장장님이랑 사장님은 이 내부 프로세스 공정을 탄소 중립으로 할 때 이 내부 공정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신설 스마트 팩토리를 지어서 에너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부에 원래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의 스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드는 투자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고민이 되는 게 탄소 중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 때 원료를 소싱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협력사와 함께 탄소 데이터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는 기술인데, 이것 또한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정을 개선해서 탄소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품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나 또는 제품의 구성 비율을 재활용이나 바이오 이런 친환경성이 높은 부분들로 바꿔가는 기술을 투입하면서 제품이 갖고 있는 탄소를 확 줄여나가는 혁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또한 그 제3자,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협력사라든가 파트너사가 우리한테 납품하고 있는 원재료의 탄소 배출량까지 계산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전체의 탄소를 줄여나가는 밸류체인 기반의 탄소 저감입니다. 3번과 4번은 기업 하나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협력사라든가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이라든가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위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고 또 내부의 공정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서 3번과 4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투자를 통해서 제품을 변화시키고 또 함께 일하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와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관점의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라는 부분들로 활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할 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라는 핵심 네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뒷페이지부터는 앞에 있는 1, 2, 3, 4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조금 드릴게요. 에코바디스 아십니까? 에코바디스가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선에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은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ESG적인 요소들을 경영 활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을 잘 해야 비즈니스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글로벌에 우리나라의 많은 공급망을 갖고 있는 협력사가 갖고 있는 체계에서 기업들은 에코바디스에 대응을 해서 우리한테 입증을 해라. 과연 이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가격을 둘째치고 제품이 생산되는 우리한테 납품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 또는 인권과 사회적인 부분 또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납품을 받겠다라는 공급망 대응 측면의 평가입니다. 그 안에서도 환경에 대한 목표라든가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들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우리 탄소 관리만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탄소나 에너지 이슈에 얼마만큼 기민하게 목표를 세우고 또 코스트와 베네핏 관리를 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겠냐를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대응 질문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C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가 점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공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제일 잘 설명을 드리는 노 데이터 노 스코어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스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평가의 시대, 공시의 시대에 열릴 텐데 그 공시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탄소라든가 에너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를 평가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목표, 전략 공개 등등등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사스프는 미국의 회계 기준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별 지표를 가지고 ESG 경영을 평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량적인 지표와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외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공급망 평가라든가 투자자 평가 기준들 한국과 미국만 살펴보더라도 오른쪽처럼 네 가지의 키 파인딩스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와 전략에 대한 목표가 수립되어 있냐, 우리가 몇 년 안에 어떻게 탄소를 줄여나가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저랑 살펴본 것처럼 많은 기술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결국엔 수익을 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넣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면 이사회라든가 C-레벨에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공급망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너희 회사의 이사회 구조 안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까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라는 걸 얼마나 리스크적으로 검토하고 있냐. 사실은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없는 산업군도 일부 있긴 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철강이나 에너지나 또는 제조업 기반 이런 회사들은 공급망 관련해서의 탄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탄소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화하면 할수록 우리가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랑 연결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라는 것도 분석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TCFD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 쪽도 크게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탄소 중립 활동에 대한 이행 성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응들을 하면서 기업들은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번만 보시더라도 외부의 요구 사항만 대응하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숙제가 사실은 탄소에 대한 저감, 그리고 앞으로의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요구받는 건데, 이런 소통이 되려면 결국에는 경영 내부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제조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물론 이제 자산 총계가 크고 기업이 클수록 많은 부분들을 기민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보통 2050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5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0년.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자들이 많이 요구받고 있는 저런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ESG 위원회라든가 별도의 탄소 중립 위원회 또는 환경 경영 팀을 통해서 기후변화 전담 조직을 세팅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체계를 잡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 보통 큰 회사일수록 일단 그거에 대한 대응 숙제가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재무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공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 보고서 안에 내재화하고 매년 고도화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조 이상의 자산, 큰 대기업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글로벌 중견기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대기업의 공급망에 끼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업종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탄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 개선입니다.
아무리 탄소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정에서 노후된 시설을 바꿔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에너지의 어떤 원천 소스를 좀 바꿔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변화시켜서 공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탄소 중립을 가고자 하는 길에 실현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내부의 공정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이 투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탄소에 대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냐도 점검하는 일이 이 환경에 관련된 팀의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리뉴어블 에너지로 바꾸면서 조금 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내부 설비를 조금 더 전략화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세부 내용들을 저희 자료 뒤에 어펜딕스라든가 옆에 조금 조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커다란 기업들, 특히 화학, 철강, 자동차, 화장품 이런 기업들을 순으로 이런 약간의 탄소 중립을 위한 내부 공정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라든가 바스프 이런 글로벌 기업일수록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이후에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더 세게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빠르게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탄소 중립의 세 번째가 뭐였죠? 기술과 투자, 제품입니다. 제품.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이러한 원료로 요만큼의 제품을 했을 때 탄소가 100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투입하는 원료를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탄소 배출을 더 줄여나가는 활동입니다. 원료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구매처를 찾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검토하고 제품 기술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기존 제품의 환경 영향을 감축하는, 그러니까 제품이 갖고 있는 환경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감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인데 친환경성을 고도화해서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하반기부터는 그린워싱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질 텐데, 이렇게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고 친환경에 대한 제품과 공시가 화두가 되면서 약간은 오인성이나 근거가 불충분한데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그린워싱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친환경이라는 제품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 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네, 일단은 탄소 중립을 위한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에서 한 예를 보면 폐식용유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같은 것들을 진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을 다시 쓰는 자원선순환 개념에서의 친환경 제품 개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류체인이죠. 그러니까 제품의 프로덕트에 대한 단이 아니라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의 공급망이 함께 움직여주고 데이터도 같이 고민을 하는 스콥 3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탄소 원자재 조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물류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싱하는 과정의 그 제품의 탄소 배출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낮추는 부분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폐기하고 그냥
리니어한 선형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자재나 생분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리유즈 할 수 있는 그런 조달 체계, 소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ESG 경영에서 탄소 중립을 하다 보면 구매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는 지금까지 가장 싼 가격에 고퀄러티에 문제가 없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매를 하는 기능이었죠. 퍼체이스먼트, 그러니까 전략 구매를 하는 기능이었는데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을 하면서 구매팀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싱을 하면서 개발 구매의 기능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보시거나 듣는 우리 기업 경영인들이 보셨을 때는 구매팀의 역할이 이제는 전략 구매에서 소싱하는 개발 구매의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제품을 누가 납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원자재를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사실 이런 신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협업해주는 팀은 구매 부서이고 사실 이 재활용이 용이한 부자재의 조달 체계라는 부분들이 원료의 어떤 또는 그 소싱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롯데케미컬의 녹색 구매 지침을 만들어서 친환경 원재료를 이렇게 소싱하자라는 코드 오브 컨덕트도 있겠지만 하나솔루션에서 보고 있는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능들을 우리 밸류체인에 붙여서 우리가 제품을 바꿔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탄소 중립의 요점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요 4가지야말로 사실 이제 기업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탄소를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전략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누구랑 함께 제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직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스콥 1, 간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스콥 2, 그리고 앞으로 협력사나 밸류체인 안에서 배출하고 있는 스콥 3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디부터 공정 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새로운 조달을 구축하고 하는 이행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강의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4가지의 크리테리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경영 전략과 활동들을 마련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들은 1번 과제가 되게 시급할 수 있고 어떤 회사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기업이 서바이벌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우리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시켜서 탄소 중립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행 방안과 과제를 정리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뒤에 어펜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바디스, CGS 그리고 사스부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보시면서 이제 환경의 기후 행동, 그다음에 자원 선순환, 친환경 제품, 공급망 책임 관리 안에서의 특히 환경 부분입니다. 네,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규격화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정책이 있냐?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 활동들을 할 때 키 퍼포먼스 인덱스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하고 이행 방안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오늘 앞에 쭉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 회사는 현황이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라는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국내 평가사 입장에서도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공개하고 있는지. 사실 이 공개를 한다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3년 안에 실적이나 개선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개선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실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라기보다는 이런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탄소 중립에 대한 숙제를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보통 비슷한데요. 보통 보시면 더 구체적인 지표, 그리고 탄소 관리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관리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그 단위로,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원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도 잘 관리돼야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재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안에 ESG 관련되어 있는 비재무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경영 시스템 안에 넣는 기술이라든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 중립은 ESG 경영이라고 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미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이고, 또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행태와 모델이 바뀌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탄소 중립은 ESG 경영에서 녹여서 보긴 하지만 ESG 경영을 넘어서는 엄청 큰 패러다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멀리 있고 어려운 보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서, 또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투자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좋은 기업과 스마트한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열쇠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 ESG 경영 전략을 어떻게 대기업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네네. 대학도 탄소 중립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 이게 네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을 텐데, 청년들이 탄소 중립과 ESG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 또 대학은 탄소 중립과 ESG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생존이 가능한지. 두 번째 질문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때 탄소 중립과 ESG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고, 일단은 글로벌로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두 가지로 전략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대응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중소기업은 크기와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우리 고객사가 탄소 배출량을 묻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고객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선에서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공시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시대를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도가 오면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조금 더 저탄소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그런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위에 있는 공급사나 큰 기업들은 손을 잡고 싶어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기후테크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스타트업이나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나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훨씬 더 많은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를 받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되는 이슈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탄소 중립에 가까운 작고 강한 기업으로 바뀌어서 우리랑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군과 어떻게 손을 잡는 기회들을 타진해 나갈 것인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학이라는 입장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이제 제가 대학 경영과 ESG라는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의 근본적인 가장 큰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필요한 굉장히 스마트한 인력들을 배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술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과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은 지금 있는 과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나 또는 융합형 기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ESG 경영 입장에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시대를 받아들이셔서 대학 경영의 혁신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읽을 수 있는 인재와 학과와 그리고 학과 간의 융합 그리고 이러한 공부들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인재가 바로바로 배출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ESG 경영과 ESG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ESG 대학 경영이라는 부분을 좀 풀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저희 청년을 얼마만큼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요.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과를 준비하는 청년인가요? 청소년인가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나의 30대, 40대를 어떻게 갈 것인가도 30대도 청년으로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10대, 20대, 30대가 맞이하는 세상은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와 기후가 맞붙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앉아서 사람이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 분야와 IT 분야가 합쳐지는 시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후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또는 친환경에 대한 새로운 산업군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10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군과 어떤 고용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될 거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요즘 이미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은 ESG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막 ESG 자격증 딸 수 있으면 따기도 하고 ESG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ESG는 유행처럼 가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산업과 일자리와 그리고 투자와 또 인재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취준생들한테는 ESG와 ESG 경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이 안에서 내가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또는 어디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변화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나이 많은 청년,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전문성에서 ESG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밑에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는 역할에 대한 리더십을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그 관점에서는 ESG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통상과 개발 협력과 기업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컨설팅을 해왔는데 최근에 저 또한 ESG 리더십과 ESG에 대한 패러다임을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기존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ESG 패러다임이 움직이는 기회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학습 평생학습 관점에서 ESG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은 탄소나 ESG의 패러다임이 기후라든가 기술, 투자, 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ESG 지각 변동 안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있다. 그거를 준비하는 자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